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4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시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삼성의 비전엔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지금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네,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이슈입니다. 1분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삼성전자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12.4%로 작년 4분기에 15.8%에서 소폭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현재 30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 용수가 이제 하루에 65만 톤에 달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팔당댐에서 취수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 클러스터가 삐걱거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사실 저는 앞에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난 거기 때문에. 뒤에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뒤에 거 위주로 멘트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입주하면서 이제 팔당댐을 통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여주부 취수로 계획을 변경했다가 그때 당시 지자체랑 갈등이 빚어져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사업이 지연됐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쪽에서 필요한 그 공업 용수가 SK 하이닉스 쪽보다 이제 2.5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와 이거 SK 하이닉스가 1년 6개월이 딜레이 됐었는데 이게 더 2.5배 이상 용수가 많이 필요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딜레이 되면 이거 진짜 답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준비해봤는데 어쨌든 뭐 파운드리족이야 뭐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8인치, 12인치 웨이퍼 가동률이 모두 줄면서 매출 감소폭이 사실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제일 컸던 부분인데 2분기에는 3나노 제품 신제품 도입을 어느 정도 매출 감소율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선두를 달리는 기업을 따라가는 입장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30년 한 기업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거만 30년 넘게 한 기업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됐고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기업을 10년 기업이 금방 따라잡았다고 하면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DRAM 쪽도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DRAM 쪽은 상당히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상 파운드리가 깨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깨질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다양하게 팔죠.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취수 문제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만일 이 취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TSMC와 점유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쨌든지 이 20년이라는 넘는 이 세월의 격차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산단의 적기 조성을 통해서 생산량 확대가 필수입니다. 빨리빨리 생산해가지고 빨리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반 조건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당장 나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뭐 지자체랑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서포트해서 빨리 해결이 돼서 좀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30년이 됐다는 부분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슈를 업데이트해보자면 간밤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종합해 볼게요. 파운드리 경쟁에선 주춤하는 삼성전자, 장비 수출 통제는 유예를 받은 한국, 이렇게 다 연계해 봤을 때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종목이 있을까요? 먼저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수원 확보와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지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환경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다른 수원 확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앞으로 좀 해결해 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투자보다는 업황 회복에 굉장히 좀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은 미국 상무부 차관이 그 지난주에 열린 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모임에서 반도체에 관한 중국 수출 통제 예외 조치 연장할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7월에서
8월에 정확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코미코라는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미코는 반도체, 태양광, 정밀 세정 등의 그 특수 코팅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이 있습니다. 즉 메이저 고객사와 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기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59%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실적은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동사가 반도체 사업 부분 강화를 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반도체 사업 부분 강화 그리고 또한 그 TSMC 등의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코미코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미코 또 종목 선별해 주신 만큼 지켜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주가에 타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상관없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자닉스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반도체 기업 관련 공시 하나 챙겨볼까요? 챗 GPT 열풍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받는 기업이죠.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미반도체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TSMC나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유니마이크론 대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니온 독일 기업이긴 한데 실제로 이 장비를 사가는 것은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를 필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디램이나 뭐 TSMC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사간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그만큼 저변이 넓고 이제 그 시장 경쟁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서 절삭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래 웨이퍼의 절삭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회사의 독점을 맡기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랑 계속 협업을 하면서 해당 분야를 갖다가 국산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매출과 주가 한번 점프를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반도체 그 본딩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많은 이제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TSMC에 이제 수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생기냐면은 그 연결 고리를 보이는 챗 GPT가 이제 올해 1월에 엄청난 이제 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이제 실제로 상승하는 그 모멘텀이 됐는데 챗 GPT의 수요가 발생하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이제 증가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이제 TSMC다가 생산을 갖다가 이제 증가되겠는데 앞에 코너에서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그 마켓쉐어가 줄어든 이유도 엔비디아의 마켓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인데 엔비디아의 마켓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SMC 매출이 증가되면은 한미반도체가 연달아서 최종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챗 GPT가 왜 수혜주가 된지 이렇게 잠깐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또 하나 이제 그 반도체 전체 업황과 관련되는데 반도체는 뭐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주가 올라갔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1분기, 2분기 안 좋은데 그래서 NH투자증권 어제 이제 리포트를 낸 걸 보면은 반도체 전체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회복 국면에 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역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25,000원에서 32,000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6개월 동안에도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향후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도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공시 내용 또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급락한 원달러 환율, 이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50원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번 주 연준의 금리 동결 조치까지 예상이 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떤 기업들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환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내용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생님 말씀대로 불과 한 달 전이었죠. 5월 18일 날 우리 원화는 1,34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1,288원.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50원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면 어떤 업종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달러를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업종이 제일 유리할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뭡니까? 대한항공이죠. 비행기를 리스한다거나 또 비행기 움직이는 항공유 있죠. 그거 전부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몇백억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아시아나 똑같죠? 자, 그다음엔 음식료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콩이라든가 뭐 원두라든가 여러 가지 커피라든가 이런 거 수익 뭘로 할까요? 달러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식품업체들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 대부분 다 뭐죠? 원유를 기름을 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유 수입도 역시 달러로 주죠. 그만큼 우리 원화가 강해졌다는 것은 달러를 덜 들이고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생기긴 마련이죠.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경계해야 될 업종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출이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환차익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것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섹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소식도 한번 모아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격적인 인니시장 겨냥에 나선 현대차 뉴스부터 점검해 봅니다. 지금 현대차가 내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소형 SUV죠. 코나 일렉트릭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낙 일본이 꽉 잡고 있는 인니시장의 공략, 대한민국 현대차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떤 한 국가에서 이제 점유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뺏어오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98%를 한때 장악했었어요. 뭐 이게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었는데 상세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대차가 내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소형 SUV죠. 전기차 코나 EV를 양산한다는 소식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R&D 부서를 스타트업 기업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대규모 조직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제 일본과 중국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겠다는 전략인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 중인 아이오닉 5보다 이제 저렴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이제 일본차 브랜드를 추격하는데 선봉의 역할을 할 것으로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죠. 이제 HLI 그린파워의 어떤 배터리 셀이 들어갈 전망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98%였습니다. 그냥 뭐 여기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 차들이 굉장히 좀 육박할 정도로 일본 차의 텃밭이었는데 오히려 이럴수록 저는 점유율 뺏어오는 거는 오히려 비슷비슷할 때 뺏어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이렇게 압도적일 경우에는 그 압도적인 기업과의 완전 상반된 전략을 통해서 뭔가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가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잡아와야겠지만 어쨌든 이건 품질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인도네시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어쨌든 현대차와 LG엔솔의 합작사에서 나오는 배터리 가격을 좀 떨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세계 4위 인도 이제 인구 대국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보급 정책에 맞춰서 이제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 잘 짜면은 뭐 충분히 인도와 중국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올 수도 있다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현대차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SKC 기업 개별 이슈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SKC가 자회사죠. SK PU코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주력 부문 정리하고 배터리 동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이었나요? 이제 SKC가 한번 배팅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돈은 어디서 끌어와서 빌려오려고 하나? 어딜 팔려고 하나? 사실 이 생각부터 들었었는데 역시나 매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가 이제 폴리올 자회사죠. SK PU코어를 이제 국내 글렌우드 P라고 이제 국내 사업부인데 이쪽에 5천억 안팎으로 매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SK PU코어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시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였네요. 그때 SKC랑 일본의 미쓰이화학인가 여기서 이제 두 개 기업이 공동 설립한 이제 MCNS라는
파트너십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아마 전신으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에 아마 두 기업이 파트너십 종료가 됐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SK 피유코어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을 보니까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과점이라 보셔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고요. 어쨌든 이제 매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없고요. SKC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KC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매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커버링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이 최근에 조금 불안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각을 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돈이 많은 기업이 결국은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기업의 유보자금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보자금을 또 기업별로 우리가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할 때 유보자금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SKC의 현 주가 매력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SKC는 현 주가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은 지난 30일 포스코 그룹과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는 리튬 메탈 응급제 개발에 관련된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리튬 메탈 응급제는 기존 흑연 응급제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한 10배 높은 고용량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전구체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응급제로 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SKC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그러니까 즉 하이브리드 주로서 이제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SKC의 경우에는 현재 동사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ISC를 인수 검토를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SK 피유코어의 매각 대금을 통해서 MLA 자금으로 좀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SKC가 SCI를 인수하기 위해서 ISC의 지분 27.95%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의 SKC가 MOU를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ISC를 좀 SKC가 인수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SKC 그리고 ISC 이 두 기업 모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확장을 해서 SKC, ISC 모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자금이 쏠리는 쪽에 주목해보죠. 이어지는 기사는요. 고액 자산가들 포스코그룹주와 SM을 담았다 확인해 보시죠. 지난 한 주는 테슬라발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던 한 주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형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들이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 매수했다고요? 네. 방금 예선급 말씀대로 대형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들, 일단 우리가 10억 이상의 투자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연 최근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관심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미리 계시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SM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뭡니까? 핫한 뉴스라든가 테마라든가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로 어떤 투자? 모멘텀 투자랍니다. 즉 지금 업황도 지금 업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업황이 시장을 지배하겠는가? 2차 전지는 저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이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2차 전지의 가장 기초 소재가 뭐죠? 바로 니켈 아니겠습니까? 니켈 등 2차 전지의 가장 원료와 소재가 되는 부분에 세계 1위 업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SM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모멘텀을 중시하셔야 된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내일 샀다 모레 팔고 그런 것이 결코 우리한테 수익을 못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년 우리 주가지수는 2180포인트부터 어제 종가 2630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수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매매보다는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SM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반종민 소장님이 사실 SM은 정말 꾸준히 언급해주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SM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쉬어가고 있고 또 워낙 고점을 찍었던 때가 리스크가 상당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시끌시끌한 이슈가 상당했을 때였는데 SM의 현 시점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네, 매수가 좀 굉장히 좀 유효하고요. 이게 지금 모멘텀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달 10일에 그 엑소 그 정규 7집이 좀 발매될 예정인데 이게 사실상 그 정규 앨범 그 기간을 봤을 때는 3년 8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엑소 멤버 그 첸백 씨 그 전속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은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모두 포함해서 신곡 뮤직비디오를 좀 어느 정도 촬영을 했고 국내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녹화하는 등의 예정대로 지금 컴백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할 수 있다. 다만 카이가 입대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은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샤이니 등의 이제 좀 컴백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신인 그 아티스트와 관련된 신인 그룹들은 NCT의 새로운 팀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하나 있고 또한 신인 걸그룹이 데뷔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꼭 세 팀이 올해는 좀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남자 아이돌 그 그룹보다는 걸그룹에 굉장히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신인 걸그룹이 4분기 데뷔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그 외국인 및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엑소 컴백까지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SM에서도 뭐 지젤이 최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건강상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샤이니 온유 역시 지금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의 좀 컨디션이나 몸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진다 한다면 그만큼 주가도 같이 좀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4사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못 오른 SM,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 현 시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모건 스탠리가 메타바이오메드 주식 수를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시죠. 그 모건 스탠리 본사는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 영국 법인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 이제 CEO 인터내셔널의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주식을 갖다 14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5% 이상의 그 지분을 확대했는데요. 우리나라 5% 이상의 지분을 확대하면은 신규 대주주로 등재를 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모건 스탠리 지배 구조를 갖다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이게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 기업들마다 다 또 조금씩 각양각색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모건 스탠리 CEO가 그 한 주 만에 이제 지분을 갖다 매수한데 판 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제 5% 이상 지분이 확대했으니까 그 메타바이오메드 입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이제 치과에서 필요한 뭐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데 지난 3월에 충북 청주에 있는 본사에서 공장을 갖다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40억 갖다 투자해서 공장 확대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670억이었는데 이번에 공장 확대해서 올해 매출을 이제 890억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장을 확대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때 왜냐면 매출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공장을 확대했을 때 경영진들은 이 공장 증설을 말미암아서 매출이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확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주가에 반영됩니다. 이런 점을 모건 스탠리 CEO가 이제 보고 이제 이번에 그 5% 이상 대주주로 등재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임플란트 기업 예를 들면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뭐 디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이제 매출과 그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중국과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과 매출 올린다면 우리나라의 치과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관련된 부품을 갖다가 조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모건 스탠리 CEO가 이번에 지분을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큰손들이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밤사이 S&P 500 지수는 4,300포인트를 넘어서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 중인 미 증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미 증시, 이 안에서 큰손들은 대거 주식을 매도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방금 이혜선님 말씀대로 S&P 500 지수 오늘 종가가 4,33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둘로 갈립니다. 금년 말까지 S&P가 4,500까지 간다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한 시각은 3,700까지 조정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의 큰손들, 아까 제가 오늘 큰손을 주로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의 큰손들이 지난달에 5월 달이 되겠죠. 약 170억 달러의 주식을 팔았답니다. 이거는 과거의 월별 매출이 약 한 70억 달러를 매도했는데 과거 월별 매도보다는 2배 정도 수준이 높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유동성 확보라고 봅니다. 최근 제가 저희 코너에서 현금 20%를 확보하십시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저는 주가의 고점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봅니다. 주가의 고점은 지나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가의 고점을 예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됐으면은 그 다음 자리를 위해서 즉 유동성 확보를 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화 만드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